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생태정치 포럼의 그린테이블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정치의 영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숲속에 식탁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주고받았고요. 이제 자리에 둘러앉아서 그린테이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할 거고요. 오신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줌으로 인사하시는 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장 순으로 먼저 하시죠.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먼저 나가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여창입니다. 생태 문제를 정치적으로 푼다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S 코리아의 권성옥입니다. 네, 저도 생태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윤여창 교수님 초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컨닝하신 것 같은데요. 컨닝 아닌데. 네, 안녕하십니까.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숲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열심히 뛰던 활동가였는데요. 이걸 제도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롬 박사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천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분들과 함께 재밌는 유익한 말씀 듣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기장기입니다. 전재경입니다. 서구 기독교 문명이 반생태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생태정치 포럼에서 그런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끝입니까? 네. 예쁘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닛 03의 대외협력 총괄을 맡고 있는 박성미라고 합니다. 생태 정치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6시부터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시쯤 저희가 자료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해 드렸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어떤 정부 줌에서 오신 분들 이경원.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저희 이경원님. 이경원 선생님 혹시 카메라 켜고 인사 주실 분 있으시면 간략하게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윤아님 회사에서 듣기만 하신다고 메시지 주셨고요.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따가 채팅으로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고 인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째 날 나눌 얘기는 아주 어떤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의 구조에 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6시에 텍스트로 먼저 공유를 드렸고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구조에 관한 제안을 맨 처음 이야기로 드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고 그것에 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생태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삶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은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는 농업, 어업, 임업 등 사람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삶을 만들고 이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며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처럼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문제로 이어집니다.
생태 회복을 통한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대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지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 앞에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며 생태정치 포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국제정세에 발맞춘 기후생태정치가 시급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기조는 탄소 국경 조정제, 탄소 발자국, RE100, 탄소세 등 세계 경제 질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국들은 적극적인 기후 정책과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 특사로 임명하고 기후팀을 꾸려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환경부를 기후변화 대책을 전담하는 생태환경부로 변경하여 통합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크게 부족합니다. 기후변화의 진단, 예측과 적응은 물론 그동안 수립하고 강조해온 탄소중립 정책 또한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여러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숲생태부 통합부처의 신설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빠르게 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고 바른 접근과 빠른 해결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부처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여러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분산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이 중복되거나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후대응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합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을 통합한 기후숲생태부 신설을 제안합니다. 기후숲생태부에서 서로 연결된 다양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법, 기후 대응,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제기후 및 경제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합니다. 기후대응의 추진을 위해 기후숲생태부의 위상은 부총리 부서로 지정하여 기후정책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통합되고 개선된 부처와 법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효과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숲생태부의 신설과 기후생태정치를 통해 이러한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태정치 포럼은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지켜나감으로써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세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자연이 있는 건강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휴식을 위해 숲과 강과 바다를 찾습니다. 캠핑을 하거나 시골집을 찾거나 귀촌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자연과 가까운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산촌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이 소멸되고 청년이 사라지는 미래가 아닌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태정치 포럼은 청년들의 삶, 자연에 기반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찾고 연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통합적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고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 어떻게 저장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중요한 방법들입니다만 우리는 생태계의 탄소 저장고인 숲과 바다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태정치 포럼은 더 크고 건강한 숲, 더 건강하고 푸른 바다를 만들므로써 그 안에 탄소를 고정하고 생명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생태 정치를 통해 세 번째 기적, 생태 회복의 기적을 이루고 기후 선진국, 생태 선진국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글입니다. 이 글에 관해서 이제 오늘 자리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들을 겁니다. 괜찮으시면 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아니 근데 다시 듣고 싶은 게 아까 그 말 되게 멋있네요. 뭐지? 민주주의를 이루고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태 선진국이요. 네. 그 앞에가 뭘 이루고 뭘 이뤄서 세 번째.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민주주의의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태 회복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멋있는 것 이 급한 흐름을 한번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을 너무 급하게 읽지 않았나요? 우선 그 짧은 발제문이지만 여는 달라서 난 여기 글이 나오기 때문에 저 안 해도 되는데. 그러실까요? 소리가 들어가서. 이게 마이크입니다. 소리가 네. 좀 조금만 크게 말씀 주실까요? 네. 네, 그 김우성 소장님이 이렇게 생태 정치 장을 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의 그 토론 주제를 오늘 제안을 하셨는데 생태 정치 포럼을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 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서로 간단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경험, 아니면 뭐랄까 그 주요 생각하는 그 의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먼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제안하신 그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의견을 뒤에 이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괜찮겠어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 생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생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이제 거기는 주로 생태계와 인간의 경제 활동 간의 서로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사회 체제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죠. 근데 결국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개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소비는 개인들이 결정하지만 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이나 또는 유통이라든지 또 자원의 배분 이런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정치인들의 그 손을 빌려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이것이 결국 생태적인 경제 체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 정치를 저는 이것이 생태계 문제만 아니고 우리의 선택, 모든 소비나 또 경제 활동에 관련된 선택을 좀 범위를 정하고 어떤 합의된 어떤 규약이라든지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생태 정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태 정치를
국회의원이나 뭐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의원이나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태 정치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총선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이런 생태 정치적인 관점에서 투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생태 정치 포럼을 여는 거에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태 정치는 그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모두 다 이렇게 그 균형 있는 삶을 살아서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태 정치의 좀 어렴풋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분한테 말씀을 정부 조직법으로 그 기후수 생태부. 생태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그 정부 조직이나 법률 전문가 계시니까 저는 전 박사님 말씀이 되게 궁금해요. 그거 나중에 하고요. 네. 생태 정치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의하시는데 저는 좀 쉽게 개념 정의를 좀 하고 지나갈까 싶어서요. 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장유유서가 되면 안 되니까 장유유가 좀 많이 그래서 네, 한번 맞아요. 말씀도 하시고 은혜 저는 씨부터 먼저 저희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오늘 급하게 들은 거긴 한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마지막에 받아서 말씀하세요. 맞아. 현장에서 생태 정치를 하시고 있잖아요. 생태 정치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이기도 하죠.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하는 아이들이랑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어릴 때 그 환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김우성 소장님 만나고 나서는 어릴 때 제가 환경교육 받았던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 그냥 하기 싫었던 방학 숙제 같은 것도 맨날 환경신문 만들기, 뭐 폐품으로 뭐 만들기 이런 거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냥 어릴 때는 하기 싫어서 그냥 막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는 이제 뭐 휴지도 아껴 쓰고 그런 게 몸에 배면서 이제 김우성 소장님 만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쌓였고 나 같은 사람이 환경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어린 친구들이 커서 한두 명이라도 깨닫고 그 길로 나가면 그 교육은 성공한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태 정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 교육도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생태 정치가 어려서니까 기초를 환경교육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받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정치 경제라는 말을 쓸 때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돼 있었죠. 그렇듯이 저는 생태 경제를 중의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태의 정치화 그리고 또 정치의 생태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환경의 정치화는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나 환경은 우리가 주변에 거느리는 인간 중심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태는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그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적인 사고가 정치에 반영이 되고 실현되는 게 생태의 정치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실제 우리가 생태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 지식을 포함해서 우리 경험들이 이렇게 정치의 영역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정치와 정치가가 생태화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가가 역사를 만들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치가와 정치가가 또 생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 정치를 생태와 정치가 하나로 이렇게 결합된 개념으로서 그래서 생태의 정치화 그리고 또 정치의 생태화 이것이 한번 실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좀 크게 더 듣고 싶어요. 제가 뭐지? 목이 안 잠기는데 왜 이렇게 오늘 목이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네. 이게 정치 조직법이 가능한 얘기인지 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말할 기회가 또 천천히 있겠죠. 또 기회를 드릴 거예요. 없어요. 한 시간 반이면 다 그냥 아웃이에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저는 3분이면 아,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정치 생태. 저는 사실은 오늘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건 괜찮고요. 네.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생태 정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제가 사실은 저는 생태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세계 숲을 좀 더 푸르게 기후 위기를 위한 그런 자연 기반의 솔루션인 환경을 살리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마켓에 중점을 둔 일을 그동안 하다가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전 참 일을 떠나서 제 하나의 소명처럼 이제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게 이제 이게 힘이 돼서 정말 큰 힘이 돼서 뭔가 이렇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 바꾸려면 정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와 이런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매달렸던 이런 경제적인 개념에 환경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의 얘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환경을 가지고 공약을 거는 정당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한 정당을 제가 보긴 했어요. 그런 공약이 걸려있는 걸. 그렇지만 주요 정당들은 전부 다 환경 얘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경제 얘기, 표를 단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공약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까 했는데 그렇다면 소비자,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표를 찍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또 그런 거 공약을 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치킨가 그 에그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치적으로 조금 더 그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사회가 변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K-팝, K의 그 컬처의 영향도 정말 세계적으로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뭐랄까 너무 팬시한 쪽 그리고 앞서 나가는 쪽 뭐 기술적인 것 그것보다는 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정말 인류의 커다란 문제이죠. 그리고 저는 또 그 얘기도 제가 전에 들은 얘기였는데 저는 지구가 뭐 멸망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모사피언스의 종말. 그렇죠?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남을 거고 복원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다면 사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늦기 전에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들은 그 정치로부터 경멸당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는 안 쳐다보더라도 정치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 정치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환경 경제로 나아가고 또 아까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생태 경제로 나아가야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면 먼저 정치적인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 질문을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45분쯤 네, 저는 생태학을 공부한 사람이면서 또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노력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태 정치라고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반가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희열을 느꼈을 때가 한 3번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자연 숲속에 들어가서 숲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숲의 향기를 맡을 때 그럴 때 행복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좀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문득 이 나무와 토양과 공기와 새와 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탄소순환을 연구했거든요. 탄소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좋았던 점은 다른 사람들과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같이 논의하고 하다가 이제 뜻이 연결되었을 때 굉장히 그때 행복을 느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생태 정치에서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감흥들이었는데요. 생태 정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크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생태학을 공부했으니까 생태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 생물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양 그리고 그것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생물과 생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양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양들이 제대로 생물과 사람과 이 환경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생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바람이고요. 다른 것은 이제 연결에 대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문제도 우리가 이 환경과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제대로 존중하고 환경이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이걸 착취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에 생태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환경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부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듯이 숲과 바다와 이런 자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사람과 연결인 것 같은데 정치가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식들을 잘 모아가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생태 정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네, 시간이 있는 동안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희 시간은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현재 7시 30분이고요. 8시 한 20분 정도에
마무리할 생각이 시간이 남겠네요. 그럼 주변에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주변에서 하실 분들은 이제 예, 또 하실 채팅으로 의견 주시면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근데 한세론 박사처럼 그렇게 깨달음을 3번 얻으면 출가를 해야 돼요. 아니, 안 밀어도 네. 제가 성인지도 모르지만 굉장한 깨달음인데 그래요. 네, 잡으면 안 넣겠죠. 생태 정치가 사실 생소한 용어고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잘 안 쓰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생활 속에 가깝게 있는 것이 생태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충청도 칠갑산 밑에서 유년 시절을 지나고 이제 서울로 유학 와서 아주 오랜 시간 회색 도시에서 소음 속에서 광공해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자연이 그립고 될 수 있으면은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생태 정치를 좀 함께 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생태 정치를 이제 앞에 정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항상 느끼면서 앞에서 얘기한 한세름 박사가 자연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멀리 있는 아마존 숲을 구하는 그런 생태 정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가로수나 또 뭐 소음이 안 들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연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향에 가면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거기 조용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쉬고 싶어도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아주 심산유곡 몇 군데는 빼놓고는 다 소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해 선진국이다. 공해 속에서 사는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연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태 복원이란 어려운 말도 쓰긴 하지만 제가 서울에 1968년도에 서울에 왔을 때는 30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 둘러싼 데가 한 2천만 명 넘는다고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6년 동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여기 수도권은 계속 공사 중이에요. 아마 수도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공사 중일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하되 복원시키는 쪽으로 파괴되어 있는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생태정치 포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생태정치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조금 이게 모호한 개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발제문을 제가 쓰면서 중국이랑 미국에서 이제 정부 부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생태 정치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국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뭐 대약증 운동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마오쩌둥은 그 인민들이 좀 더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곡식을 쪼아먹던 참새들을 뭐 잡아라, 유해조수다 이렇게 해서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억 마리 정도의 참새를 잡았고 그 참새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걔네가 이제 뭐 여름철에 먹던 그 나비먹이 유충들, 애벌레들이 전부 살아남게 되죠. 대발생을 하면서 이제 걔네가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농작물에 가해를 하게 되고 농사가 완전 망하면서 뭐 한 4천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오쩌둥이 정책, 이것도 정책이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참새들을 죽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방향성이 생태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의 방향성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디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태적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아까 윤수찬 교수님께서 가로수나 우리 가까운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생태 정치라고 하면 숲을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그린 뉴딜 예산으로 2,400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2,400조는 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냐면 모든 영역이 혁신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고 SK하이닉스도 필요하고 배를 만드는 회사, 차를 만드는 회사, 철강을 만드는 회사 모든 회사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혁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생태계에 어떤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올바른 방향의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들었을 때 이제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제 생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하다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 조직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짧은 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편하기 위한 법제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실까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네. 조직과 뭐 법제는 네. 저 뒷부분에 가서 마무리로 하시고요. 뭐 그 빅피처를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저기 그거는 개념화에 네. 대해서 조금 네네. 더 오늘은 좀 공론화하는 자유롭게 것이 많이 얘기하고 그러시죠. 그거는 네. 생태 오늘 정치에 다 정리가 안 되면 또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네네네. 생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성 소장님이 이 생태 정치에 관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생태 정치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아주 실천적인 것에서부터 거대 담론까지 이르는데요. 예컨대 생태 정치 가라면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될 건가? 예컨대 지구환경공학,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니까 햇빛을 차단하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그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잡아내자. 이런 방법이 과연 생태적이냐? 이런 건 한번 좀 문제를 되짚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많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부정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들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많이 배출하고 많이 감량하면 탄소 중립이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부당하게 이렇게 침해받는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아리백이라고 하는데도 그 신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러면 거대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아리백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 할 때 그거 역시 녹록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바다를 또 산림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는데 이건 우리 개인의 실천으로 되지 않아요. 생태 정치가들이 과연 재생 가능 에너지 좋다. 그러나 어떻게 이걸 달성할 것이냐. 그러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편리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김수성 소장이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꿀 것이냐. 우리가 또 불편을 감수할 것이냐. 그럼 아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생태적인 평형을 얘기한다는 것 또한 모순이죠. 그러면 많이 쓰고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상쇄시키자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부정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나 쓰레기 안 버리고 폐수 배출하지 않고 뭐 전기 되도록 끄고 이런 것도 굉장한 모범이 되겠지만 정말 정치가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신기루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걸 한번 풀어보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뭐 열을 내실 일이 있으십니까?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활동하다 보면은 사실 이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 많이 많아요. 교육 쪽에서도 그렇고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도 되게 좌절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형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만났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만큼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걸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커다란 관점에서 제도를 제대로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도가 좀 지금 사람들이 원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정말 삶의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아마 다른 곳에서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시민 한 사람으로서 꼭 그런 이제 운동장이 제대로 설치되기를 바라. 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왜 우리가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사실 환경오염의 초기 역사를 봤을 때 초기에는 우리가 개인의 실천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거기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든가 뭐 사장님 강에 폐수를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폐수를 강에 배출하지 않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탄소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야 됩니다. 열을 아껴 써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행동의 변화로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70%에서 80% 정도의 탄소가 산업 영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개인이 생활 영역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입지도 않고 집에 난방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서비스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탄소는 이미 산업 영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역에서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이 산업과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열과 전기를 만들어낼지 이런 것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학이나 물리 영역에서의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성장하고 채택되기까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울타리를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법이고 정책이고 예산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구축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정치인이 만들어지고 그 정치인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 공감하는 여럿이 모여서 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뭐 정부가 구현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일련의 절차를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럼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로 환산하고 그걸 다시 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바꿔내고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에 관한 문제를 고민을 하실 때 여러분의 실천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전염되는 거니까, 옮겨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 너머에 진짜 문제 해결을 고민하신다면 우리 사회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에서 저희가 생태계 문제 해결의 답을 찾고 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조금 더 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명이 전부 자기 실천을 다 완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되고 탄소가 감축이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개인의 총합일 뿐이죠. 우리는 생태 정치가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은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슬로건을 내걸고 그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실들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알프스에서 팔자 좋게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사는 그런 젖소를 보면서 아 그래 목축은 환경 친화적이야. 그 다음에 귀농 귀촌하는 분들은 농업이 다 이렇게 탄소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업도 그럴 거라. 즉 우리는 1차 산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업은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살충제라든지 이 농약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고요. 그리고 목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젖소들에게까지 그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하시키는 약품을 먹여가면서 그 뉴질랜드 같은 데서 실험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목축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임업이라고 해서 우리는 숲 하면은 그냥 다 이건 정말 여기야말로 낙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렇게 모두배기를 해내고 거기에다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이 과연 탄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벌기령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 집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아직까지도 정론이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학술 논문들은 많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인들이 아무리 농부들이 열심히 하고 농약 덜 치고 어부들이 양식을 100마리 키우고 50마리 키우고 이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제1차 산업에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생태 정치가가 아주 자기 그 신명을 걸고 한번 우리 문제를 깊이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담에 기름 쏟고 깨 줍는단 말이 있어요. 탄소를 아주 뭉텅뭉텅 배출하고 나서 그게 문제되니까 기름을 많이 쏟았어. 그래서 아까워서 깨를 하나씩 주어 전 국민 5천만 명이 깨를 하나씩 줍는다 해서 그 쏟은 기름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정말 생태 정치가들이 그런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탄소 문제에 관해서 원유를 왕창 쏟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탄소를 하나씩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 쏟고 깨줍지 말자.
기름 쏟고 깨죽지 말자. 이게 굉장히 그 전통적인 그런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기름을 쏟을 때는 모르고 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쏟고 나서 이게 문제구나 하면 이제 해결은 해야죠. 지금 우리 사회가 배고팠을 때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희생된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배우는 우리들의 마음도 굉장히 확막해졌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마음이 에, 건조하고 좀 사랑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박성미 대표가 그렇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제 그 새로운 비전을 세워주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생태 정치가 아닌가. 생태 정치가 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년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기가 50년이 걸렸거든요. 50년 넘게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다시 흘린 기름을 다시 주워 담는 데는 50년보다 더 긴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바다나 숲이나 농지나 이런 게 한번 오염되고 부서지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년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 정치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고 하지만 씨앗을 잘 찾아서 뿌리면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또 토양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속에는 좋은 씨앗이 나는 남겨져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종로구 수성동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소풍을 가면은 관악구 관악산에 선생님들이 데리고 갔어요. 한강을 넘어가지고 하루 종일 갔다 오는 거죠. 관악산에 가보니까 소나무들이 내 키만큼 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키 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키가 그때 중학교 때니까 160, 70점 안 됐을 텐데 소나무 키가 2m가 안 되는 나무들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 구석에 어딘가에 씨가 숨겨져 있었어요. 좋은 나무 씨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좋은 나무 씨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걔들이 지금 다 다시 뿌려져가지고 지금 관악산에 가보면은 소나무 사이사이에 이런 참나무들이 올라와서 소나무들이 이제 자리를 물려주고 있는 걸 봅니다. 불과 50년. 그래서 50년 동안에 관악산은 거의 50% 이상 원형을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는 거의 완벽하게 그 관악산의 원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 정치가 우리나라 토양과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 토밭을 이렇게 다시 복원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되고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고 작은 것부터 그리고 씨앗을 찾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섣불리 이렇게 잘못 큰데 뛰어들었다가는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뼈도 못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태 정치를 하시면서 하는 사람은 그런 좀 주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멀리서 은혜 씨가 와가지고 환경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이 마음밭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일들. 나는 그게 생태 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 교육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행복하게도 윤여찬 교수님보다 3년 더 시골에 살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 삶을 되돌아보면 환경 교육을 안 받았었지만 그냥 환경 친화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도시에 와서 또 나이 들면서 이 아까 김우성 소장이 말한 구조에 빠져서 도대체가 내 혼자 아무리 쌀뜨물로 뭐 얼굴을 씻고 머리도 샴푸 안 쓰고 비누로 감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름 쏟고 깨줍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1997년도에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고 이렇게 교토 프로토콜이 완성돼서 CDM이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인도 사람들은 길거리에 소똥을 주었어요. 거기에다 크레딧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들은 기름 팡팡 쓰면서 정말 원유를 팡팡 쏟을 때 후진국 사람들은 그 소똥, 그 탄소 주어야 되겠냐고요. 이렇게 원유 쏟고 탄소 줍는 이것은 아주 구조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속 가능한 발전 92년도에 만들어 놓고 97년도에 그런 기후변화 대비책을 CDM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다 박수 치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어요. 저는 이것은 마치 마약을 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지도자들이 우리 뭔가 잘못 마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깨우침을 주고 꼭 종교 지도자만이 회개하라 뭐 구원받으라 이건 아니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바꾸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재종길 박사님께서 지금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신다고 열심히 오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살짝 그 동아라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김우성 소장님께서도 그린 뉴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가족의 일자리 문제, 우리 모두의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발 하라니가 이제 쓴 책에서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AI 때문에 대체될 일자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전문직 그건 AI 대체할 것이다. 하지만 손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일들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생태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감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숲을 가꾸고 바다를 가꾸고 혹은 그런 거에서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사람과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미래에 저희 딸인 산들이나 네, 미래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우리 인류가 그런 곳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찾고 그런 곳에 먹거리들이 일자리들이 갈 수 있도록 운동장을 제대로 개편하는 것이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자리도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간병인이 새로운 직종이거든요. 네네. 그 말씀을 조금 옮기면 네. 자연이 자기 회복력을 네. 이렇게 되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맞아요. 자연의 간병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꼭 사람만 그러니까 일자리 없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자연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실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윤 교수님의 선구자인데
우리는 생태계 서비스를 자연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조금만 도울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엄청난 생태계 서비스 생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 자연이 이제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연은 괴롭히지 않고 조금만 놔둬도 자기 스스로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자연을 조금씩만 도와주는 일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간병인, 간호인 이런 개념을 아예 사람과 자연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면 노인들도 그런 간병, 간호, 자연의 돌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이 좀 대상만 달리하면 AI 쳐들어오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자연이 신기한 게 감정하다 보면은 농업 먹거리도 생기고 뭐 임원 먹거리 생기고 그런 어원 먹거리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어디 있는 거지? 채팅에 있는 건가요? 저게 어디에는 나오는 거예요? 채팅? 그거 채팅하고 있는 거예요? 채팅에 어떤 채팅? 사람이 올렸으니까 그럼 답변을 하셔도 네.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제가 읽을게요. 역시 나이 든거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네. 최윤아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메시지 주셨어요. 최윤아 선생님이시니까 좀 제가 읽으면 느낌이 안 살 것 같고 은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최윤아 선생님 채팅 좀 읽어주십시오. 네, 최윤아 선생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첫 개인 행동의 한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우 공감됩니다. 실제 저의 경우에도 제로 웨이스트, 비건의 실천의 많은 부분에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인들만 봐도 그렇고요. 환경에 대한 정책 발전이 기후위기의 기점이 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 정책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생태 정책이 기업에게는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개인 행동보다 더욱 기업에게 공감을 얻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선진 사례나 경향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모임에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경제계에서 왔습니다. 예,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일단 개인이 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고 진짜 피로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알을 언제 주워서 기름 한 쏟은 거를 우리가 언제 다 그거를 닦아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과 또 정치의 중요성이죠. 그 전체를 움직이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과 정치인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FS가 굉장히 그런 부분을 움직여 지난 30년이 다 됐는데 30년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시장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게 조금 결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림단체고 비영리 산림단체이지만 숲을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소비자가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소비자의 힘이 기업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팅 회사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소비자한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FSC라는 로고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인증 마크라 그래서 종이 제품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전 세계 소비자의 한 50%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아는 사람의 80%는 나 FS 있는 제품을 살 거야. 이게 숲을 도와주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만 예만 들어도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한 5년 전에는 한국에 FS를 홍보하겠다는 업체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한 50업체가 그렇게 홍보 라이센스를 맺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푸시를 하게 되면 기업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사실 그거를 하나의 제한 아까 굉장히 이건 제한점이고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의 코스를 높이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FH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면 사실 도입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크게 큰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도 환경을 해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걸 또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면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물론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도 움직일 수 있게끔 소비자가 알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선생님께 답변, 기업 쪽 얘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의숲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 기업들이랑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되게 달라요. 굉장히 ESG 사업이나 이런 영역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태계를 고민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뭐 기업의 평가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것은 단지 그냥 뭐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태계의 어떤 것을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좋은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애플, MS, 구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영역에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들. 이미 탄소 중립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성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적게 줄일 거냐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기업들에게도 이게 뭐 규제로 뭐 지출로 이렇게만 다가가는 게 아닌 것이 소비자들이 포장재를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싫지 않은 제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에 뭐 띠를 두르고 접착제를 바르고 뭐 이런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냥 페트병만 깔끔하게 주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해요. 단가도 줄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쓰고 홍보를 더 할 수 있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이거는 기회의 영역이고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이미 세계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잘 보면서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또한 기존에 하던 일에서 어떤 뭐 줄일 수 있는 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컨설팅의 영역이든 새로운 어떤 소재의 영역이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환경의 영역은 기업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변 부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권 대표님께서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김우성 소장이 말씀하신 ESG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에도 큰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박성미 이사님께서 블랙락 얘기를 하셨는데 블랙락의 핑크 회장이 ESG를 얘기하고 나서 이게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ESG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국제회계 기준은 좀 더 일찍 이런 재무제표, 특히 비재무제표 공개를 2025년부터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ESG가 이제 점점 일어났는데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인 투자, 그리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ESG가 크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생태 정치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만들어주고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마치 개미 군단처럼 그 활동을 해서 그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이제 기업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들이 움직이도록 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우리 아까 처음에 발제해서 말씀하신 기구라든지 또 제도화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얘기를 풀어보실까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답을 해주셔요. 아, 아니 저는 법률 전문가가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되니까 빨리 들이다보고 일단은 싶은데. 관련 의견을 또 주신 분이 계세요. 네. 네, 맞아요. 이건 남자분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박준영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생태 정치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꼭 필요합니다. 철학과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생태 정치가 이정표를 새로 세운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입니다.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들기 전에 목적물들이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학회, 기관, 단체 등 공론화된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엮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 잠깐 뭐 인사를 해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재종길 박사님 도착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재종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른 모임에 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그 모임이 일찍 끝나질 않아서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모임에 제가 공동 초청인으로서 늦은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뭐 드릴 얘기는 차차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주로 이제 생태 기법이나 먹거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해서 제가 할 주장이나 배경이나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국장님 답을.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 줌으로. 말씀 박준영. 네. 아니 질문이 왔으니까 네. 예, 그 이제 질문에 답변을 대한 하실 수 답변을. 있는 사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러실까요? 네. 그럼 박준영 소장님 마이크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제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안 들려서. 여기 하울링 때문에 마이크를 껐거든요. 이제 전 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윤여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 50년 이상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정표를 새로 세운다는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목적물들을 많이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각 분야에서. 근데 그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활동들이 개인이 아니라 학회, 기관, 단체 중에서 공론화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이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취합해서 엮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영 국장님 하울링이 심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생태 정치를 위해서는 이런 부처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 정치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제 성장할 때도 사실은 경제 성장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얼마, 그리고 또 이제 산림 녹화할 때도 10년에 얼마만큼 나무를 심어, 이런 목표를 세웠었죠. 생태 복원 같은, 지금 생태 정치도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을 복원하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연성을 복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요원할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이제 이런 그 문제를 다루었던 기관이나 이런 걸 연구했던 학회 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주장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그 뭐랄까 요구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이어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생태 정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했습니까? 맞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저쪽에서는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제 10일 동안 하나씩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쨌건 지금 김 선생님이 발제를 하셨잖아요. 먼저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일단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부 조직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는데 생태부라는 게 중국에 생태산업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 실제 정부 조직이 있는 분한테.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좀 그런 게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요.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하나는 결국 생태 정치를 한다는 건 생태 산업, 생태 기업 뭐 굉장히 많은 생태자가 붙어 나올 텐데 내일 정도에는 저는 기후 정치랑 생태 정치가 좀 헷갈려요. 네, 그런 것들도 내일은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 정부 조직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는 전문가 얘기를 오늘은 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가 법을 이제 만드는 초안을 하지만 결국 법을 만드는 건 정치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네, 아이고, 분명하죠. 그러면 마이크를 정치인 출신이신 최정일 박사님께 마이크를 돌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시장님은 내일 그냥 확실하게 네. 지금 네. 앞서 지금 내용을 처음에 네. 우리 김우성 소장님이 이 정치를 할 때는 이 수단이 필요하니까 정부 조직부터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를 기후, 숲, 생태부로 바꿔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또 뭐였죠? 해수까지. 그게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정에 틀을 만드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건가 하는 게 이제 정치이고 그 목표는 그 가정이 행복하게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그러나 거기서 가장 우리 현대 정치나 과거 정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세, 즉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안정.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지구 환경의 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와 이제 다른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생태 문제를 다루자 이러는 것인데요. 그 모든 사항을 한 군데 집어넣었다고 해서 기후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고 저는 약간 지금 말씀하는 입장에서는 부서를 얘기하기보다는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재명 지난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대통령 후보자는 기후환경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기후에는 경제가 다 들어간 거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경제 다루는 분야에 기후와 관계된 것들 다 몰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제는 빠져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해양 정도고, 그러니까 미국도 해양대기청이라고 해서 거기도 거의 장관급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기후를 따로 다루기도 하면서 해양대기청에서 기후의 기반적인 건 다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서를 뭐를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기후에 대응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내일 나올 좀 생태 복원을 한다. 순천시에서 생태 복원을 할 때 환경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업무 분담을 보면. 그런데 그 순천시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계획과 상하수도과 그리고 이제 그 행정 그리고 생태환경 이렇게 한 6, 7개 부서가 먼저 뭉친 다음에 도시 복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협조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잠시 하는 일도 어느 시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그게 하는 일도 이 부서에서 다 동의된 얘기인데 도시개발과가 하면 처음 듣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 그게 다시 의사정책 구조로 되돌아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전재경 박사가 이거 제가 한 얘기를 법적으로 이렇게 가름말을 다 주실 텐데 어쨌든 독일의 경우를 보면 원전하고 싸우다가 녹색당도 탄생한 거고 녹색 정치도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일은 어느 부서는 부서대로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 생태 정치, 녹색 정치가 굉장히 널리 이루어지고 필요하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을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들 중에 정치하실 분들을 진출시켜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 우리가 정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이상의 일부분을 현실에 끼워 맞추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완성되려면 그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불가능하니까 지금 좀 부실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을 끼워 붙인다든가 또 기능을 붙인다든가 지금 환경부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져왔잖아요. 물, 숲 뭐 가져왔는데 그 전에 해양도 갖고 있었어요. 환경부가. 근데 해양을 내는데 그 해양을 갖고 오면 수산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해양에서 다루는 기후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남극 이런 문제도 해양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런 건 약간 국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맞느냐 이런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가 지금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만 잘해도 우리가 생태 정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지금 환경부가 잘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지금 지난 정부에서 되물리고 이런 건데 지금 환경부대로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이 생태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후를 붙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따로 둘 것인가 할 것인가 외국의 여러 기후 정책을 좀 살펴봐서 사실은 우리가 환경 그러면 경제할 사람들은 다 기후로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보스 포럼 같은 데도 가장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 기후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후는 해양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오늘은 제가 뭐 여기서 그 해결책이나 모든 문제를 다 거론할 수 있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쨌든 이런 정도 현재의 문제점 환경부가 지금 갖고 있는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기후 문제는 환경부에 붙이는 게 옳은지 또 새로운 조직 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부실하도 더 일찍 실행되는 게 좀 좋은 거예요. 제 경우는. 완성된 모습으로 딱 가는 것보다 좀 부실하더라도 일찍 실행되는 게 사실은 수정공사를
환경부에 붙이는 일은 저하고 원식 의원이 17대 때 시도했던 일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뭐부터 하는 거는 다음 국회 이번 총선에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총선이 이루어지도록 그 인재와 연구와 그다음에 뭐랄까 이 부닥침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예, 드려도 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는 이제 부처의 통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부처 간 통합을 하고 그 부처를 부총리급의 기관으로 만드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예. 부처 간 통합이나 이전에 이제 부처 간의 조정이나 협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조정하는 그 상위 단계의 구조가 현재는 그럼 총리실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모든 국무조정실이라고 따로 예, 있죠. 국무조정실. 예,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구조를 어떻게 좀 잘 조정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금 하는 일은 뭐 산림청, 또 기상청, 또 이미 기후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태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도 있고, 상하수도 그다음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가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과 이게 주도권을 쥐면 꼭 무슨 그것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인재들이 필요하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해결해, 그런 거에서는 좀 많이 통합하는 능력은 좀 많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똑같은 얘기, 이게 또 부총리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가느냐, 환경부 출신의 부총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환경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이런 문제가 있음을 끊임없이 지금 두드리는 게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도 수십 번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나 역량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처 통합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전쟁을 대비하는 일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기후를 대비하지 않은 거는 전쟁을 앞두고 지금 무기를 뭐 그리고 군사를 이게 그다음에 저 뭐랄까 전략을 세우지 않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부총리가 되든 딱 강력한 기후 시스템이 되는, 저는 기후를 하려면 기후 관계 모든 부서의 기후가 다 있거든요. 그거를 통합하는 권한이 없으면 그게 어느 부서에 있다 하들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나 환경보다 훨씬 복잡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얽혀 있죠.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가야 되고, 그것을 국제 사회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그리고 시민 사회 진영의 역량 뭐 이런 게 다 어울려서 많이 부딪혀야 되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에 깊이 고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정치 권력 게임하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뭐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에 더 이렇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전쟁과 버금가는 문제다라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뭐 이래야, 그래서 정치가 사실은 얼핏 보면 정치인 몇 명과 정부 조직의 구조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역량이 높아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제가 좀 일단 박수 좀 치고 이게 좀 되나요? 시간이 없지만 재종길 박사님
말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보태자면 현재 우리 탄소 중립 기본법이 지금 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잘 아시는 탄소 중립위원회. 그러나 이 탄소 중립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권한과 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재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명령 통제형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총동원령을 전쟁형으로 명령 통제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와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후숲 생태부와 같은 C주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영국 기후변화법에 따라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날줄을 겁니다. 여러 부서들을 그냥 놔둬요. 그러고는 서로 부처들끼리 네트워킹 시키고 서로 흩어져 있는 부서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총동원령을 친구와 같은 기구로 해서 기후변화위원회를 둬서 그 역할을 맡겼어요. 거기는 우리 탄소중립위원회보다 기구가 크지도 않고 많은 힘도 갖고 있지 않아. 거기는 통합이라는 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 안 씁니다. 코오디네이션. 그냥 조정해요. 그럼 이것은 미국에서도 해양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 부서가 6개의 법률에서 대응책들을 가지고 서로 2차례 2박 3일씩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사인해서 그것을 하는데 문제없이 잘 해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통합 조정에 뭐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환경부 다 그냥 모아서 하나 힘센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총동원하는 데는 단기간에는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좀 오래 가면 피로감이 쌓이고 비효율성이 늘어납니다. 세계사까지 아니더라도 독일 같은 데는 원자력 에너지, 환경 이런 게 한 부서에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 공산주의 일부 국가들 빼놓고는 쉽게 막 부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이란 언제 바뀔지 몰라. 근데 대통령제 국가도 미국도 보면은 부서들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뭐 5년 있다, 4년 있다 갈 걸.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후변화부 과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 및 환경부를 만든 유럽의 정부도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후변화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좋다고 만들었던 걸 다음 정부가 엎어버리는 것보다는 친구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크로스 커팅하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기둥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하는 그런 친구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총동원을 부드럽고 우아한 방법으로 총동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래 저렇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한번 또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의 문제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거나 또 우리나라 사례 해양수산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문제들 보고 각 부처들의 쌓여있는 칸막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탄소중립위원회는 아직은 기대만큼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탄소중립 기본법 자체가 힘센 법이고 명령 통제형이지만 거기는 기둥만 서 있어요. 이걸 탄소중립위원회 보고 그냥 그물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두 행정계획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계획을 움직이는 탄소중립위원회 수장은 총리 이상의 유능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까 윤여찬 교수님 50년 말씀하시더니 그 50년보다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힘센 그런 통합 조정 기구를 만들 것이냐, 친구의 기구를 만들 것이냐,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하고요. 아까 제 박사님이 현재 환경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환경부 현재 있는 기구들의 단점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차제. 우리는 환경 문제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환경부가 아니라 EPA, 환경청으로 환경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작은 권한이지만 힘센 권한으로 다른 부처들을 정말 조정합니다. 근데 우리 환경부는 사업자의 기능과 감시자의 기능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기능이 섞여 있으면 한쪽을 잃고 맙니다. 우리 환경부 제가 하나하나 열거할 시간은 없지만 환경부가 가진 업무들 중에서 사업자로서의 업무가 많고 감시자로서의 업무가 많은데 환경청들은 EPA들은 감시자로서의 기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을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인데 환경부 스스로 사업자를 해버리면 감시자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것을 신분의 혼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경부에서 신분의 혼동의 기능을 빼면서 다른 기구에서 관련 부처들을 오히려 환경부한테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줘야 되지 스스로 감시자와 사업자가 옆에 붙어 있어서 한쪽은 된다 하고 한쪽은 안 된다 하고 하면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고 또 어떤 구체적인 기술 문제에서도 예컨대 환경영향 평가 같은 곳에서도 환경영향 평가가 환경 갈등을 해소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평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환경부의 기능을 어떻게 보완하고 환골 탈퇴시켜서 다른 부처들을 좀 정말 통합 조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아울러서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기구의 문제를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다 역시 맞출 때 돼서 이걸 아니 근데 아니 근데 6분 딱 채우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토론이 네. 딱 두 분이 양대 산맥으로 딱 한마디 하시니까 이게 갑자기 토론이 격이 높아지는. 어디 가버렸지? 어디가? 왜 맞출 때 돼가지고 이렇게 알리시는 거죠? 아니 근데 딱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생태 정치가 필요하긴 하네. 굉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니 근데 이 어르신들은 어디 가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두 분들은? 왜? 왜 그러세요? 채팅 있나요? 재밌습니다. 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저희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돼서 이것을 벌써 오버해서 썼다는 거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무리할 때가 돼서 재정밀 박사님이랑 전정현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주셔서 이게 뭐 부처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 내용을 보완을 해서 추가적인 논의할 건이 있으면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